한국 학생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국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내 아들이 여기 교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광고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우리 학생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 기독교 대학에 가서 좀 우리 한동대 본 좀 보라고 우리 장소들도 좀 많이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강의를 해야 할지 자신 없어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강의를 하려면 교수님들은 너무 좀 유치하게 느껴질 것 같고 또 교수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강의를 하려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힘듭니다만 뭐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목을 듣고는 좀 반농담으로 모두 우리는 무덤으로 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지만은 또 그게 뭐 그렇게 무의미한 농담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걸 아주 좁은 그 콘텍스트에서 볼 수도 있고 아주 넓은 콘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스피노자는 서양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브스페시 이테리나티스라는 말. 좀 나중에도 표현이 복잡합니다만 영혼의 관점에서 그런데 윤리학 책을 썼는데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그 윤리학이라고 그 책 이름이 뭔가니까 기하학적 방법으로 증명된 윤리학. 참 기가 차는 제목이죠. 윤리학을 기하학적으로 좀 정리하겠다. 그분 아주 철저한 그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리학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는 자기는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혼의 관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궁극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것을 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이건 뭐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뭔가 이견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동의해야 할 건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사실 말이 되죠. 물론 뭐 그것만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 설교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옷을 입겠습니다. 그 로마 시대 어떤 장군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아주 개선해서 로마를 이렇게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옆에 노예가 하나 그 팻말을 들고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 팻말에는 뭐라고 써놓는 거니까 메멘토 모리 그렇게 돼 있었다고 죽음을 생각하라. 지금 뭐 아주 그 영광의 극치랄까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게 했다.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참 풍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좁게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을 아주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시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의 자기가 그 당한 상황 그것만 보이니까 이건 뭐 도무지 너무 깜깜하고 가만히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 자살 안 해도 얼마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 공부하는 사람 또 학문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한 한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콘텍스트가 가능한 넓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할 그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뭐 영혼과 하나님 뭐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명, 사랑 아주 이 궁극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이제 조금 구체적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한국인이 매우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불행하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지난해 5월에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상당히 권위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러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기관인데 여러 나라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그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47점이라고 그랬어요. 100점 만점에 47점.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이 65점, 이스라엘이 75점,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94점이에요. 그 나라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 나라는 94점인데 우리는 47점이니까 꼭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다 한국보다 더 행복해요. 그리고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개인당 소득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적어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퓨 리서치 센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그 세계적인 복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 아동들의 행복감 그 비교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한국 아동들의 행복감이 세계 최하라고.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여러 이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국에서 입소스 몰이라는 기관이 역시 비슷한 그 결과를 발표했고, 하여튼 뭐 여러 그 국제 단체들이 국제 기관들이 조사한 행복 지수에서 거의 대부분 한국이 아주 매우 낮은 그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행하다고 느껴야 할 그런 상황인가? 우선 경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좋아진 나라거든요. 여기 아마 이 방 안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78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냥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많이 굶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방되는 해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전에 그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치뿌리도 캐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나무 껍질을 어떻게 벗겨 먹는지 이해가 안 되죠. 소나무 껍질 그대로 먹는 건 아닙니다. 껍질 벗기면 속에 필름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벗겨서 먹는데 아무 맛도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치뿌리도 요즘은 약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엄청나게 썼어요. 또 중학교 다닐 때는 6.25 전쟁 바로 직후에 실제로 음식 없어서 굶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여러분 상상은 못하겠지만 전 대학에 추운 겨울에 불이 있는 곳이라면 학교 안에 다방 하나 도서관하고 다방하고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능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죠. 워낙 추우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는 물론 사 먹는 생각도 못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이 깜깜거린 거예요. 이걸 놓길 방법이 없어요. 다방에 가면은
그 난로 위에 멀건 국을 끓여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을 가진 학생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교실에 들어가면 더 춥고 하는 수 없이 학교 그 건물 가운데 양지 쪽에 햇빛 좀 비치는 고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얼음을 깨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옷도 뭐 이제 미국 사람이 입다가 보낸 그 헌옷 그런 거 입고 다닙니다. 지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이죠. 얼마나 변했습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가 그 DAC라고 저 OECD 안에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개발 원조 위원회라는 위원회 회원국이 되었는데 그 말은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 한 나라로 하는 나라로 바꿔졌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고 첫 번째라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뭐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니라고요. 또 민주화, 우리가 뭐 일제시대 완전히 그 식민지였고 해방 이후에 계속 독재, 군사 독재 시절에 살았는데 지금 이 정도 민주화가 됐다는 거 이건 또 놀라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본과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21이고 일본이 23이고 한국이 20이라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그렇게 평가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그 활발한 시민운동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뭐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민주화됐죠. 나 4.19 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만 그런 사람으로서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참 감격스럽죠. 그 다음에 뭐 그 삶의 편리, 그거 편해졌죠. 이 교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때는 강의실에 마이크가 있나요? 큰 강의실에 교수 혼자서 떠들면 앞에 몇 학생만 듣지 그 뒤에는 저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요. 유명한 교수의 강의는 벌써 아침부터 가방 던져가지고 놔놓고 갑니다.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여튼 뭐 삶이 지금 그때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해요. 또 문화 수준도 뭐 상당하죠. 우리 그 음악이나 뭐 드라마나 뭐 스포츠나 이런 분야는 뭐 아주 세계적입니다. 하여튼 학문 수준도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난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도 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대인이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 근거,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까?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농부가 소 몰고 들에 나가서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하루 종일 혼자서 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또 그 이튿날 또 일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기회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방해할 이유도 별로 없고 혼자서 말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는 항상 물을 예를 드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앞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식수를 했는데 식수 사용했는데 우리 이웃이 다 그 옹달샘 하나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그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서 물 터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자연에만 의존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여기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수도를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수도구에 일하는 사람들만 그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전 직원이 일해야 뭐 물을 펌프를 잘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전기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이라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한전의 그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있어야 되고 석유 수입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마십니다. 그건 뭐를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과 행복하게 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뭐 풍년이 지고 기후가 좋고 뭐 화산도 지진도 없고 그러면 비교적 행복한 거죠. 그러나 뭐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흉년이 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 인간이 그동안 그 과학과 과학 기술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런 그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의 상당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과 과학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뭐 과학자들은 그건 단순한 그 지적 호기심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히 우리가 저게 왜 일어나느냐, 뭐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시작됐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이나 과학기술도 모두 우리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행, 여러 고통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봐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유명한 말 있죠. 시엔시아 에스트 포텐시아. 아는 게 힘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알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연을 제어할 수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거든. 아예 그런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순종해야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게 어떤 면에서 그 과학과 과학 기술의 배후에 깔려 있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그걸 목적으로 과학이 이루어지고 과학 기술이 이루어졌고 인류는 상당할 정도로 이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흉년이 비가 안 오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소수무책입니다. 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가문해를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논에 가보면 논바닥이 바싹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고 벼가 이제 시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햇빛은 내려 쪼이죠. 물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애가 탑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하는데 소나기가 확 오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집에서 소위 그때는 삿갓이라는 게 있습니다. 삿갓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대로 만든 우산이에요. 그걸 쓰고 한나름에 우리 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논두개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 마른 논에 떨어진 게 얼마나 그 즐겁고 보기 좋은지. 그게 얼마나 그 전에 애가 탔기에 그렇게 1시간에 써서 그걸 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뭐 비가 안 오면 오히려 농사 더 잘 된다고 그래요. 댐에 물이 잔뜩 고여 있으니까 비가 안 오면 햇빛 잘 비치고 국물 돼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한 가지 예죠. 옛날에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뭐 몇 달 걸렸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기차가 8시간씩 몇 달 걸리고 근데 지금 뭐 2~3시간이면 다닐 수 있고요. 참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물론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자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자연이 아니고 사회, 인간이 즉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사회적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적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고, 우리는 자연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도 형성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조지 미드라는 사회학자가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나는 사회가 나를 만든 거다. 칼 막스는 나는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뭐 그렇죠.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우리는 사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우리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은 오늘 우리 한국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 때문이 아니고 사회 때문이고, 그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그렇겠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불행하면 그건 한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관계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참음동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든 요소가 뭘까?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특별히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엄청난 경쟁심.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심.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에는 다 어느 정도 경쟁심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는 어느 정도 경쟁적입니다. 경쟁심 없는 인간은 거의 없고, 경쟁이 없는 사회는 이건 곧 침체되겠죠. 이 사회주의, 특별히 공산주의는 경쟁이 별로 없죠. 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를 다 만족시켜주니까 경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공산주의도 완전히 이제 몰락해버리고 사회주의도 시원찮다.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 이건 경쟁을 조장을 하고 경쟁에 근거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고 어쨌든. 근데 이건 자본주의는 어쨌든 성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자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작동을 하지 않고, 그걸 보면은 역시 인간의 그 경쟁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인간의 경쟁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의 경쟁심은 조금 지나치다. 조금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이제 그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 흔히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해. 그 말은 내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난 불행하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만족해야 할 텐데 내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행하다. 지위도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난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상대적 박탈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쟁심에 대해서 내가 가끔 우리 젊은 학부모들에게 아주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내 젊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75점을 평균 75점인데 1등을 했다. 그게 더 기분이 좋으냐? 평균 95점을 맞았는데 3등 했다. 그게 더 기분이 좋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95점하고 3등 하는 게 더 좋다 할까요? 75점하고 1등 하는 게 더 좋다 할까요? 네?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75점이라도 1등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도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우리 손녀가 지금 둘이 있는데 내한테 와서 나 평균 75점 받았는데 1등 했습니다 하면은 95점 받았는데 3등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75점과 95점. 사실은 따져보면 매우 비합리적이죠. 매우 비합리적이죠. 평균 75점이라면 그 공부 요즘 그렇게 공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95점 공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공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안 삼고 1등 했냐 3등 했냐 거기만 관심 없을까요? 내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그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저도 외국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근 10년 공부했으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면은 거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95이면 훨씬 높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는 벌써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지. 뭐 우리 피 속에 무슨 당군의 피가 여기 흐른다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곰의 피가 이 속에 태극기가 우리 유전자 속에 돌아다니고 피가 한국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공기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쟁심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라. 자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문제라는 걸 사실 우리가 또 의식하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럴까?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그 경쟁의식이 강할까? 나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현대는 그 문화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런데 그 문화의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이 이제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여튼 우리의 그 가치관이랄까 행동 방식이랄까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니 밑에 깔려 있는 기본 전제 이걸 뭐 우리가 세계관이라 이렇게 한번 우선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세계관은 사실 과거에는 이걸 세계관이라는 말을 별로 쓰질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그리스 전통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다 본질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면 그 본질을 알면 된다. 그게 서양의 학문이고 그건 오늘 자연과학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사람들이 그 인간 현상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뭐 봉두 같은 사람은 실증주의라는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인간 현상,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그 사회과학이 그 상당히 자연과학의 모양을 딴 방법론을 사용한 사회과학이 유행했어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점점 더 그건 아니다. 인간 현상은 무슨 영혼을 분별한 본질이 있고 뭐 실체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게 아니고 문화에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 문화. 그런 사고방식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가령 서양의 세계관, 일본 사람 세계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세계관은 나는 내가 이름 붙인 것은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차세 중심적 세계관. 이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독일어에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런 걸 디즈사이티카이트라고 그래요. 디즈사이티카이트. 옌사이티카이트라고 해서 타다 초월세계 중심적 세계관을 옌사이티카이트라고 그러고 차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다 디즈사이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직역을 하면 this sideness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편, 저쪽 편. 옛 사이트는 저쪽이라는 뜻이고 this side는 이쪽이라는 뜻입니다. 차세 중심적 세계. 한국인의 그 차세 중심적 세계관은 그 배후에 두 종교, 하나는 샤머니즘, 하나는 유교가 뒤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 세계관 정서에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이유는 종교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수용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히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런 전제니까 종교가 저도 과거에는 지금은 뭐 상대 세속화 돼가지고 종교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샤머니즘과 유교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재밌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첫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샤머니즘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귀신은. 잡신이죠. 말하자면 무당이 구슬해서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귀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신이 아니라 잡신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천국 하늘나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물론 뭐 그런 이 지옥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아요. 더 확실한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무슨 공자나 맹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한 종교가 아니고 중국의 전통적인 무속 종교가 조금씩 진화해서 형성된 거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공자죠. 공자는 사실상 자기 자신이 쓴 책은 없어요. 그 편집을 했고요. 그러나 공자의 그 사상이 가장 이제 잘 집성되어 있는 게 논어라는 책입니다. 논어야말로 이제 공자의 생각이 그대로 드는 건데, 논어에 보면은 그 계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난 사람도 잘 못 섬기는데 귀신 섬기는 걸 내가 뭐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하자면 관심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내가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그 두 대답에서 초월세계에 관심이 없다. 철저히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샤머니즘과 유교의 공통된 특징은 철두철미 차세 중심적 세계. 그럼 차세 중심적일 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모해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세 중심적 세계관 유교 사회에서는 그럼 뭐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냐? 우리 유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효도거든요. 그렇죠? 효도가 가장 고상한 미덕이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그런데 효도가 뭐냐? 그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효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효도의 시작, 효지시. 이는 뭐라고 말하니까 신체 발굴 불감 배상이 효지시라 그럽니다. 신체 발굴, 몸, 털업, 피부, 이걸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 장애인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난 한 30년 동안 이 장애인 운동을 좀 해온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장애인은 아주 불효자 가운데 불효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집에 장애자가 하나 있으면 되게 숨겼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아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골방에 가다 놓고 이웃 사람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아주 큰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유교적 배경입니다. 이게 효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간이다. 어쨌든 굉장히 큰 불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효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효도의 극치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어요.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사전에 여러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는 거. 그게 효도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실험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또 못된 질문을 가끔 합니다. 노인들에게 자, 그 아들이 둘이 합시다. 근데 맏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세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않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이름도 안 나오죠. 그렇게 뭐. 둘째 놈은 문안도 안 하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속만 세이고 그런데 유명해져가지고 신문에 이름이 나오고 텔레비전에 이름이 얼굴이 나오고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고 그렇다죠. 어느 아들이 더 효자입니까? 어느 아들이 효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느 아들을 효자를 할까요? 여러분 뭐 젊으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노인들은요 둘째가 더 효자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말도 안 듣고 용돈도 안 받들고 문안도 안 하고 그런 놈을 효자라고 그런다. 이게 우리 한국적 자세 중심적 세계. 그러니까 유명하려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1등 컴플렉스. 그래서 아까 그 75점을 받아도 1등 하는 걸 들어보나. 또 부모들도 그게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쟁심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 경쟁심, 이게 우리 유교 국가들을 굉장히 빨리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쟁이 이기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우리 아시아를 보세요. 유교 국가만 발전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뭐 유교와 불교가 섞여 있어서 일본은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일본은 일찍이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덕으로 저렇게 빨리 발전했지만 그 외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가봤더니 베트남도 아마 곧 이태리를 낄 것 같아요. 베트남도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지런해요.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발전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이 유교가 엄청나게 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불행해요. 왜냐하면 1등 외에는 다 불행해요. 이게 우리의 아주 큰 문화적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고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걸 고치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지런해지지 않아가지고 발전 속도는 또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까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고칠 때가 됐다. 이제는 좀 고칠 때가 돼가지고 좀 만족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이기려고 아웅해가지고요 어떻게 하겠는가. 경쟁이 강하면은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하게. 우선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죠. 만약에 축구팀이 두 팀이 서로 이기려고 그 경기를 한다면은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면요, 그 약한 팀이 이겨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강한 팀이 져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주 심판만 공정하면, 그리고 룰이 공정하고 심판만 공정하면 그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을 불공정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릴까요? 강한 팀이 이겨도 불만이 생겨요. 약한 팀이 쳐도 불만이 생겨요. 이게 소위 페어플레이의 중요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쟁심은 엄청나게 강한데 페어플레이가 아닌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 수준이 낮다, 나 그렇게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독일의 그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이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46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46번째라는 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그 유엔은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라고 HDI는 세계에서 15번째라고 그랬어요. 영국과 덴마크,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인간 개발 지수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은 46번째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30입니다. 보츠와나 어딘지 아십니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정말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30위인데 우리는 46이니까 우리의 이 투명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조금 이 과장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차장이 그 조사한 건데요.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김승규 변호사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했고 또 이 검찰차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한 분인데 아주 정직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2000년 자기 검찰차장 할 때 조사한 것을 내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보다 위정을, 인구를 감안하면 671배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위정을 671배. 더 놀라운 건 무고란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고발해가지고 고생시키는 게 무고거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수가 일본에 비해서 4,151배라고 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투명성이 좀 어느 정도인가,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타임지가 2013년에 보도한 것에 의하면은 탈세율이 스위스가 8.5%, 미국이 8.6%, 영국이 12.5%, 독일 16%인데 한국은 26.8%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우리 국민의 26.8%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보험 사기, 즉 사기로 보험금을 타가는 그 정도가 미국의 10%, 프랑스, 캐나다 6%, 영국 3.7%, 일본 1%, 한국은 13.9%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의 8배. 하여튼 이 선진국 가운데는, 우리 물론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선진국, 중진국 가운데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부 보조금 사기로 받아들인 돈이 이게 눈먼 돈이라 가지고 막 대먹고, 심지어 교수들 가운데도 너무 표절하고 연구비 대먹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 있는 자기 아들을 조교라고 등록을 해가지고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대학 교수도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650년에 네덜란드의 선원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3년간 붙잡혀 있다가 도망쳐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조선 사람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고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번역이 돼서 우리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외국인의 눈에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 잘한다. 그런데 그런 때인 거죠. 19세기 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모를 겪는 것은 첫째,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뭐 너무나 지강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약한 이유는 도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단결만 하면은 일본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때 뭐 우리 조정이 뭐 친로파, 무슨 친청파, 친일파 막 갈라져가지고 삼분오열돼서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사는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도사는 말하기를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다. 그런데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는 같은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군부의 원수라고 해서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같은 하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했어요. 도사는 정직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건 우리 한국인의 부정직에 대한 산이 맺혔기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세계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차세 중심적 세계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위 마음속에 경찰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윤리학에 police within 하는 표현이 있는데 police within 우리 마음속에 경찰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마음속에 경찰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외식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 번들을 속은 어쨌든 상관없이 아주 치장을 잘하고 겉모양을 건사하게 하고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에나 이 서양에 가보니까 가게조차도 아주 특이합니다.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 비교적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면 가게 이 식당 문은 입구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주 깊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깊이는 없고 넓어요. 아주 이상해요. 하여튼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아주 관심이 부정직이에요. 그리고 정의감, 공정성에도 우리가 매우 약합니다. 공정성, 케어분이라는 거. 물론 정직도 그 은퇴한 것에 전형이지만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공정하게 평가를 안 해준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냐 안 하냐, 내 후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공정하게 그 평가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요. 그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부정직이나 불공정이나 다 정의에 위반된다. 정의라는 것이 사실 별게 아니고 공정한 거라고 존 롤스라는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fairness, justice as fairness. 정의는 게 공정성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정해야 이게 정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쓴다는 말은 우리 인간관계가 공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짓말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손해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의의 어긋납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는 정의의 파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않게 하지 않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체면으로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의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 많이 합니다. 한철 젊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문에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뭐 별로 신통치도 않은데 멋집니다. 그 거짓말이지. 미국 칼리포니아 대학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매 8분마다 거짓말 하나씩 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아주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 예의로 체면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짜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 그게 진짜 거짓말. 어떤 경우는 그 우리가 정말 나무랄 수 없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18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와 프랑스의 철학자 꽁상스라는 사람이 큰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꽁상스는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는 그 못된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꽁상스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데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착한 사람을 숨겨놨다. 그런데 그 못된 사람이 와서 당신 집에 아무게 있느냐 하면은 칸트는 뭐라니까 말해줘야 된다. 사실대로 말해요. 근데 꽁상스는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써요. 이게 그 사실 그렇게 가난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학에서도 이게 아주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와 관계해서 유명한 예가 네덜란드에서 쓰다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독일이 그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바란에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 농부가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놨대요. 독일 게스타포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 유대인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직하기로 유명한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으니까 뭐 길게 질문하지 않고 아주 딱 단도직입적으로 있어? 없어? 그랬어요. 이 그 농부가 난처하게 됐죠. 있다 하면 잡아가지고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뭔가 자기 앞에 있는 탁자를 콕 찍었어요. 여기는 유대인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저 독일 경찰이 그래?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얘는 왜 거짓말 했냐고. 나는 그 탁자 위에 유대인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팡 치면서 여기는 유대인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나는 거짓말 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다가 죄를 가해야 될 상황이면 더 악한 사람이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야지 더 선한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도덕은 정의로 완해진다. 인간관계가 정의로워야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해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적어도 기본적인 정의는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하면은 참 견디기 힘들어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당장 보세요. 유튜브 빼가지고 페어네스는 알죠? FAIRNESS 페어네스하고 카마하고 망키, 원숭이 이렇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동영상이 뜹니다. 프란스 드바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동영상인데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숭이 두 마리를 우리 속에 이제 가둬가지고 서로 볼 수 있도록 얼굴물만 그런 우리에다 두 놈이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원숭이에게 이제 아주 많은 포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먹어보니까 참 맛있거든요. 그리고는 한쪽 원숭이에게 계속해서 포도를 주고 한쪽 원숭이는 별로 맛이 없는 오이 조각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이 조각을 받아본 원숭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다른 놈은 포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일이요. 여기 조각을 이렇게 버리는 동영상이 나와요. 야, 저거 전부 충격을 받았어.
원숭이조차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원숭이조차도 억울한 것은 견디십니다. 이건 사실상 이 실험에서만 증명된 게 아니고 옛날에 잔자크 루소라고 뭐 여러분 아마 정치학한 사람 들어봤을 겁니다만 스위스의 그 소위 그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유명한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에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그 아이들에게 이 공정성, 페어네스를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큰 억울함을 당했는데 복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지고 복수를 하죠. 어떻게 나오는가? 밤에 귀신으로 나온다고. 머리를 파헤치고 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에 칼을 물고 나오죠. 이걸 우리 원귀라고 그럽니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라 해서 원귀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사람이 억울함을 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기본적인 것은 정의라는 점. 절대로 사람을 갖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 정당 권리를 불필요하게 이유 없이 빼앗는 게 다 정의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참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정의로 다른 사람을 갖다 정의롭게 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나는 그 생각해요. 뭔가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느냐? 나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괜히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죠. 뭐 심심하니까 거짓말하고 뭐 그러지 않죠. 그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짓말함으로 내가 우리를 모면하고 무슨 덕을 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괜히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덕을 보려고 억울하게 하는 거지 괜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게 간단해요.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돼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손해보면 돼요. 조금 손해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요즘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 스스로 조금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뭔가니까 뭐 서울에 가면 지하철 많이 있잖아요. 지하철 보면 어떤 때는 지하철 딱 서면 이 에스컬레이터로 사람이 쫙 모이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계단으로 가야 돼. 내가 계단으로 가므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계단으로 가는 건 불편하죠. 자발적으로 불편하겠거든. 다른 사람이 더 편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다. 아니 엘리베이터 우리 학생들은 엘리베이터 안 타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나도 될 수 있으면 안 타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타요? 서울에 보면 어떤 데는 가봐야지. 다른 젊은 것들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80이 다 된 노인은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이거보다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여러분 계단 올라가면 건강에도 좋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은 오늘부터 교수님들만 엘리베이터. 아직 급하거나 뭐 힘이 무거우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실수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자. 내가 좀 불편하게 뭐 엄청나게 손해보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나 못하고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조금 더 따르는 사람은 좀 더 손해를 많이 보겠죠. 우리 손양환 목사 같은 분은 아들 둘을 다 희생. 장기래 박사 같은 분은 전 재산 다 포기했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정말 처음 따르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는 안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제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욕심을 좀 풀자.
유혹을 억제하고 감정 폭발을 억제하고 그게 절제죠. 이 절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한 그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도 사실 절제의 연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다 탐심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탐심을 억제를 해요. 이 억제란 말, 절제란 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멋진 아티클을 하나 쓴 독일의 신학자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월터 그룬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절제에 대해서 절제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헬레니즘이 말하는 절제와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다르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에서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그리스의 4대 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하는 미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이 4가지.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도 절제를 강조했고 우리 나라 명심보감에도 비인이면 불인이요 불인이면 비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수양된 인간 고상한 인간은 절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주장은 그룬트만의 주장은 헬레니즘의 절제는 내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그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참 정말 멋지구나, 멋지구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은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자. 내 욕심을 조금 누르자.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가운데 나머지는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욕심 과도하게 아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좀 확대돼가 소위 집단 이기주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안 부리지만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살펴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려고 하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 절제를 실시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덜 적어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덜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계속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정의를 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자.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능력을 키우라고. 능력을 키우되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라.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뭐 그건 단순히 학문적인 그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 건강, 인품 이것도 다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섬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정의의 피해자는, 부정의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입니다. 약자. 그 질서가 깨지면 항상 약자가 먼저 고통을 당해요. 교통 질서가 깨지면 탱크 운전수, 덤프 트럭 운전수는 덕을 봅니다. 그렇겠죠. 다른 차가 다 도망칠 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리아카 끌고 다니는 사람,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갑니다. 교통 질서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억울하게 행동하면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약자다. 그래서 나는 윤리란 건 주로 약자를 위한 거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내가 그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우리 성경은 정의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요. 뭔가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신명기 24장에 보면 거기다 계기를 더 넣어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사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의로 행동함으로 약자를 보고, 또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약자를 보고, 그럼 그 자체가 정의로운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실력이 있되 자기의 이익,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을 위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